개원예술고등학교 동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개원에 의한 개원인을 위한 방송 개원 종합 뉴스 7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광고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2018년 5월 19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17시까지 한강 난지공원 난지 캠핑장에서 연극영화과 여름 피크닉이 있겠습니다. 오시면 선물도 받으시고 그리고 또 삼겹살도 아주 무한정으로 드실 수가 있습니다. 경품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시기 바라고요. 참가비는 2만 원입니다. 저희가 여러 가지 통로로 저희가 포스터를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그 안에 계좌번호를 꼭 먼저 참가비 좀 내주시고요. 그리고 또 다른 과 동문들, 미술과, 음악과, 무용과 이런 동문들도 모두 참석해 주시는 거 대환영입니다. 자, 또 기쁜 소식이 하나 있습니다. 2018년 5월 16일 다음 달이죠. 수요일날 여주에 있는 스카이밸리 골프장에서 제1회 개원 동문 골프 대회가 있습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막 서로 오시겠다고 난리가 나서 지금 몇 자리 없습니다. 빨리 연락하셔서 참가하셔서 우리 동문들과 같이 재밌는 영도 즐기시고 그리고 또 위에도 다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나오실 우리 동문분들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그 사람이 보고 싶다에는 연극영화과 7기 정용석 동문님 나오시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개원을 빛낸 인물에는 미술과 1기 김석중 동문님께서 나오시겠습니다. 그럼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저는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想要传送一封简讯给你，我好想好想你，想要立刻打通电话给你，我好想好想你。每天起床的第一件事情就是好想好想你，无论晴天还是下雨，都好想好想你。每次当我一说我好想你，你都不相信，但却总爱问我有没有想你。我不懂那甜言蜜语，所以只说好想你。反正说来说去，都只想让你开心。好想你，好想你，好想你，好想你，是真的真的好想你，不是假的假的好想你。好想你，好想你，好想你，好想你，是够力够力好想你，真的西北西。 그 사람이 보고 싶다 코너입니다. 오늘은 뮤지컬 제작자로 아주 활동을 하고 계시는 우리 연극영화과 7기 정용석 선배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선배님. 오늘 선배님이 출연하신다고 하니까 5기 김유석 선배님께서 이렇게 카톡을 주셨어요. 정용석이가 출연한다는 것은 가요 톱10에 임재범이 출연하는 것 같다.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아마도 김유석 선배님을 네. 저번 주말에 공연을 아마 무료 초대를 해드려서 아마 네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무료로 초대한 거랑 임재범이랑 임재범처럼 생기셨다는 건가요? 뭐 생김새든 뭐 임재범 씨하고 네, 마이크를 조금만 가까이. 네네. 임재범 씨하고도 좀 닮은 구석도 있죠. 좀 야인처럼 뭐 보이는 그런 것 때문에 그러신 것 같습니다. 누가 그러십니까? 아니 본인께서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저는 절대로 그렇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남들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네네. 거죠? 네. 네, 저기 선배님께서 임재범을 닮으신 우리 선배님께서 이제 뮤지컬 제작을 하고 계십니다. 일점 제가 오늘 특별히 지금 선배님께서 제작해서 올리고 계시는 언더그라운드라는 뮤지컬 포스터를 제가 앞에 딱 이렇게 놨는데 뭐 이제 작품 얘기도 이제 하긴 하겠으나 이제 또 선배님도 개원 때 우리 얘기를 또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네. 7기시면은 또 아까도 잠깐 얘기 중에 7기에 굉장히 제주꾼들이 많은 선배님들이 계신다고 했는데 누구누구가 또 계시죠? 7기면? 저희 동기들로는 뭐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 국민 영화 배우 뭐 황정민? 정민 선배님 그렇죠. 황정민 씨가 저의 동기고 그리고 네. 이제 오영경 씨. 오영근 선배님. 네. 네. 그리고 네네네. 그리고 저희 지금은 눈이 좀 불편하지만 네네. 그 전에 틴틴파이브로 활동을 했던 이동우 씨. 네. 뭐 그 정도로 지금 연기 활동은 그렇게 하고 있고요. 네. 그 외에도 뭐 지금 방송이나 기타 뭐 스텝 쪽이나 네. 뭐 영화 쪽 네.
그런 카메라맨이나 그런 쪽으로도 많이 활동하고 있죠. 네, 그 선배님께서는 그 연극영화과에서 보통은 연극영화과를 올 때 다 배우가 되고 싶어서 오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선배님 특이하게 지금까지 쭉 오랜 기간 동안 제작에만 전념을 하신 걸로 제가 이렇게 알고 있어요. 그래갖고 다른 선배님들도 이렇게 뚝심 있게 자기만의 길을 걸었던 사람이 없다. 한 번도 옆길로 세거나 다른 데 눈길을 돌린 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입니까? 그러니까 배우를 올 생각이 없으셨던 거예요? 아니면 솔직히 얘기해서 난 안 되겠다 싶은 아니 거예요? 그게 아니라 네. 이제 처음에는 이제 저도 배우로 들어왔죠. 개원예고는 이제 네. 그 처음에 음. 그 배우로 들어왔다가 네. 제가 학교 다닐 때는 사실 그 대한뉴스라는 그런 그 영화 상영하기 전에 그렇죠, 있었죠. 그 대한뉴스. 예, 네, 그렇죠. 그런 네. 거는 있었는데 그 대한뉴스 쪽에서 저희 학교에 이제 촬영을 하러 왔어요. 아, 네. 그래서 이제 저희 이제 다 같이 저희 학교 촬영도 하고 인터뷰도 하고 뭐 이렇게 딱 해가지고 그거를 이제 공연 그 영화 보기 전에 네네. 그 대한극장에서 그 당시에 저희 때 이제 충무로에 있는 대한극장이 가장 큰 극장이었는데 그렇죠, 그렇죠. 대한극장에서 그 영화를 보기 전에 대한뉴스를 딱 보는데 네, 저희 학교 전경이 나오면서 네, 인터뷰하는 영상이 나오는데 네. 제 얼굴이 그냥 보기에도 뭐 얼굴이 좀 크긴 한데 그 70mm 대형 화면에 네. 제 얼굴이 딱 하니 이 아래 위가 잘려가지고 딱 나오는 걸 딱 보면서 충격. 네네네. 아. 나는 연기는 하면 안 되겠다. 이게 본인 모습을 놀라신 네네네. 거예요? 깜짝 놀랐죠. 깜짝 놀라. 그래서 그때도 이렇게 수험을 하셨어요? 아니 그때는 뭐 그건 수염 났는데 깎으신 거죠. 그때 되면 나긴 나잖아요. 아마 그때 수염을 기르고 다녔으면은 뭐 김성국 선생한테 어마어마하게 혼났겠죠. 그렇겠죠. 네네네. 네네. 그래서 그때 는 뭐 연기와 연출밖에는 없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또 다른 것들이 있구나 해가지고 스텝을 그때부터 이제 전공을 하려고 해서 서울예전을 이제 스텝으로 갔던 거죠. 네. 그렇게 해서 스텝을 전공을 하고 무대를 이제 전공을 하고 그 다음부터 이제 뭐 학전에 가고 뭐 이렇게 오디도 했다가 그러니까 여기 지금 보면 TMB 컴퍼니라는 회사의 대표님으로 계십니다. TMB 보니까 Trust and Believe. 예. 믿어라. 그죠? 신뢰하고 믿어라 이런 뜻이죠. 그런 뜻인가? 왜 근데 이거 트러스트 빌리브 제작자로서 나는 돈을 떼어먹지 않겠다. 뭐 이런 강한 의지인가요? 그것도 뭐 그런 말 의미가 있긴 하지만 있긴 있군요. 네. 근데 공연 쪽을 하다 보면 이제 뭐 워낙 많은 분들이 네. 어떤 그 믿음이라든가 신뢰를 네. 아무래도 이제 많이 저버리는 경우가 너무 많다 보니까 저 소위 뚜껑이라고 불리시는 분, 죄송합니다. 네, 갑자기 확 튀어나왔네요. 네네. 네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거를 믿고 의지하고 신뢰할 수 있는 그런 회사로 만들기 위해서 그런 TMB라는 회사를 만들었던 거죠. 그런데 선배님이 하시는 말씀이 저는 이해가 충분히 되는 게 저도 돈을 떼어먹힌 적이 있거든요. 다른 컴퍼니에서. 근데 선배님께서 좀 보니까 벌써 학전 소극장 93년도면 초창기죠. 네네. 초창기 학전 소극장에서 하시고 연강홀 가셨다가 이제 프리랜서 활동을 하셨으니까 이때쯤이 사실 대한민국의 뮤지컬 공연계가 막 성장하기 시작한 때라 그때가 저기 대중, 뭐 민중 뭐 이런 곳에서 막 하는데 사실은 배우들이 돈을 많이 못 받는 경우가 많아서 갈등이 많았었어요. 그래서 또 그때는 선생님들을 모시는 어떤 느낌이었기 때문에 요새는 보이콧해서 공연을 안 해버리잖아요. 네네. 그때는 상상도 못하는 일이었죠 사실. 네네. 근데 그때는 그래서 배우들이 그냥 내내하고 사실 밥만 잘 먹여주면 많이들 배우들이 했는데 이제 그랬었죠. 이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하루는 이제 어느 극단에서 이제 밥을 너무 맛있게 잘 먹고 이제 공연했는데 돈을 못 받았어요. 그래갖고 하루는 지나가다가 우리 옛날에 먹었던 밥집에 들렀더니 아줌마가 날 보더니 막 화를 내는 거예요. 야! 그래서 왜 그러세요 아줌마? 그랬더니 밥값도 떼어 먹었다고 이렇게. 그래서 그동안에 사실 그때는 공연계가 아직은 자리 잡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비일비재했는데 네. 그런 것들에 대한 걸 좀 정리하고 싶고 제대로 잡고 싶고 좀 이렇게 만들어나고 싶으셨던 욕심이 있었던 거죠 사실. 사실상 그 기간이 그때 선배님 뭐 마이크 조금만 이렇게. 93년부터 해서 시작을 하긴 했지만 네. 이 지금
제가 공연 올린 그 뮤지컬 언더그라운드 그 창작 초연인데 네네. 이 작품하고 다 연계성이 다 있어요. 사실은 작품이 일반적인 그냥 네. 요즘에 흔히 얘기하는 로맨틱 코미디가 아니라 네. 사실 서사적인 그냥 그 블랙 코미디 같은 작품인데 네. 저는 문화라는 거는 사실 다양성이 있어야 된다고 네네.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누구나 다 똑같은 걸로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게 이제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네. 이거의 모토는 뭐냐면 제가 그 예전부터 네. 대학로에 공연장이 한 3-4개 정도밖에 없었을 때 네. 그때 공연장에 입장료가 뭐 3,000원, 5,000원 그 네. 정도였을 때 제가 이제 연극을 시작을 했었는데 네. 지금 20년이 넘은 네. 한 3, 4년이 지난 지금도 사실 연극판은 똑같다. 같다. 예. 제가 그 89학번인데 제가 입학할 때 등록금이 50만 원 정도 됐었거든요. 네. 네. 근데 지금은 거의 뭐 500만 원이 넘으니까 네. 한 사회적으로 한 10배가 이제 물가가 올랐다고 했을 때 아직도 그 공연 쪽의 그 티켓 가격은 네. 아직도 그대로다. 근데 그걸 보면은 명성황후는 20만 원도 받고 하던데요. 그거는 이제 그 보여지는 그 금액은 그 정도지만 아. 사실 할인이 되고 안 나가는 표들이 뭐 이렇게 이제 티켓을 이제 팔다 보면 이제 평균 가격이 그렇게 되는 거죠. BP를 따져보면 결국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 그러다 보니까 네. 그게 이제 자연스럽게 20년이 넘어도 사실은 티켓 가격 변동이 없다 보니까 그 거기에 속해 있는 그 배우나 스태프들도 네. 사실은 20년 전에나 지금이나 거의 똑같은 생활을 하고 있다. 물가는 그만큼 10배 이상 올랐지만 네. 소득 수준은 옛날이나 똑같다 보니까 네. 지금도 마찬가지로 이쪽 공연 쪽에 있는 사람들은 밥이라도 제대로 먹여주면 네. 그냥 열심히 하겠다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도 마찬가지로 밥값조차도 못 내고 도망가는 제작자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네. 그게 지금 현실이고요. 근데 이게 그래서 그래서 TMB 그래서 TMB가 아니라 뭐 밥값을 뭐 먹고 도망가려고 하는 건 아니고 네네. 조금 그런 현실 과거도 그랬고 지금도 그랬지만 좀 앞으로 좀 나아가 보자. 네. 좀 다양성도 좀 갖고 좀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의 그 공연 문화를 좀 네. 이렇게 다양하게 차려져 있으니까 좀 다양하게 한번 먹어봐 주세요라고 이제 뷔페를 좀 차려보자라고 해서 네. 작품을 만드는 의도가 거기에 있는 거죠. 사실. 그 언더그라운드를 사실 지금 공연을 올리셔서 제가 앞에 포스터를 갖다 놓긴 했지만 그동안에 굉장히 많이 연출 뭐 프로듀싱을 하셨어요. 제작 감독으로는 뭐 제킬 앤 하이드, 맨 오브 라벤처, 드림걸즈, 드라큘라, 킹키부츠 이거는 직접 회사에서 제작한 건 아니고 제작 감독으로서 활동하신 거죠, 이건. 제작 감독으로. 그 제가 이 TMB 컴퍼니를 차리기 전에 한 8년 정도 OD 뮤지컬 컴퍼니라고. 네네. OD. 예. 거기서 제작 감독 겸 뭐 제작 이사 있어서 뭐 제작 쪽에는 제가 관여를 했죠. 네. 그리고 또 연극도 하셨습니다. 뮤지컬만 하신 게 아니라 뭐 사랑별곡, 술과 눈물과 지키는 하이드, 네네. 웃음의 대학 유명한 작품이죠. 서툰 사람들도 유명하고 아들 콘서트도 많이 하시고 어차피 뭐 무대 감독도 하시고 무대 쪽에서는 어차피 조예가 깊으시니까 여러 가지 이벤트 사업도 많이 하셨네요 보니까. 뭐 잘해서보다는 네. 뭐 먹고 살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먹고 살아도 잘하는 사람한테 시켰겠죠. 예. 아무래도 여러 가지로 많이 하셨으니까. 그 학교 다닐 때는 그러면 개원 다닐 때는 그 이렇게 스텝 쪽으로도 일을 하셨어요? 아예 안 하셨어요 그때는? 왜냐하면 저희는 아시겠지만 다 모든 배우들이 다 망치질하고 그때 시청각실에서 연극했잖아요, 그럼 그때. 그렇죠. 거기서 저희는 그 앞에 그 커튼 띄어서 덮고 자고 했는데 선배님들도 그러셨어요? 밤새고? 저희 때 기억나는 거는 시청각실에서 그 우리읍내. 우리읍내. 예, 우리읍내 했던 기억이 나네요. 거기서 공연을 했었고. 우리읍내에서 뭐 하셨어요? 저는 웹 편집부장을 했었습니다. 오, 굉장히 큰 배역이잖아요, 그죠? 그런 거요? 네. 어쨌든 뭐 그 당시에도
공연은 계속 했었죠. 그때는 예예. 그때는 연기를 했었고. 연기를 했었고. 네. 아무래도 연기도 하시고 또 제작도 하시고 하시니까 여러 사람들의 느낌을 잘 아실 수 있고 이렇게 아우를 수 있으셔서 아마 제작 감독이 가능하지 않았을까? 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많은 이제 저희 선배님들도 그렇지만은 네. 하면 할수록 점점 고개가 숙여지고 네. 말수가 적어지는 거는 더 알기 때문에 오히려 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신중해지는 것 같습니다. 벼가 익을수록 고개가 숙인다는 바로 그러니까 사실 진리입니다. 저희 쪽에서 말 한마디가 정말로 중요하다는 걸 너무 잘 알다 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쉽게 말을 이렇게 뱉는 말 자체가 사실은 남들이 받아들일 때는 그 말 자체로 그냥 다 받아들이니까 조금 더 신중해지고 그래서 어떤 말을 할 때는 확정된 말을 잘 못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제작 감독의 입장에서 또 대표 입장에서 사실 그렇습니다. 저도 조그만 거 운영하고 있는데 쉽지가 않습니다.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죄송하지만 선배님 결혼하셨습니까? 했죠. 애기 있으십니까? 예, 애도 셋 있습니다. 국가에 헌신하고 있습니다. 국가에 정말 헌신하고 계시네요. 네. 근데 집에 쌀이 없던 적도 있으셨습니까 혹시? 지금도 쌀이 없으세요? 쌀 별로 많지 않습니다. 그건 사 먹는 거고 이제 제가 하는 은유전 얘기는 왜냐하면 제작 감독을 하다 보면 굉장히 돈이 많이 들어가고 어떤 것을 정말 갬블러처럼 투자를 해야 될 경우가 생겨서 저도 사실은 대학로에서 그 날산 페스티벌 이런 거 해가지고 창작 뮤지컬 만들어서 한번 올렸다가 쫓겨날 뻔했거든요. 남는 거는 카드빚 500만 원밖에 안 남더라고요. 소극장 공연을 일주일 했는데도 불구하고 전 그때 알았어요. 배우들이 정말 많이 먹는구나. 네, 많이 먹는구나. 그래서 그때도 정말 남은 거 빚이었는데 이렇게 큰 작품을 하시다 보면 집에 그 아내가 좀 그렇게 좀 안 했으면 좋겠다고 너무 걱정스럽거나 또 굉장히 미안하던 경우도 많았을 것 같은데 그런 제 와이프는 제가 학전 소극장에서 제가 객원으로 제가 무대 감독 겸 조연출로 있을 때 제 와이프는 그 중대 연극영화과를 나왔는데 학전 직원이었어요. 직원. 예, 그래서 학전 다닐 때 와이프하고 만나가지고 결혼을 했는데 지금 애가 셋인 이유는 사실 경제적인 거를 잘 못하니까 그 외적인 거를 잘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애가 좀 많아진 것 같고요. 집이 철길 옆이면 큰일 날 뻔했네요. 흥부될 뻔했겠네요. 거기다 철길까지 있었으면. 그래서 지금 생각은 아무래도 제작자들은 결혼을 잘해야 된다. 잘해야 된다. 같은 동종의 학과를 가진 사람들끼리 만나면 사실은 서로 간에 그 얼굴 붉힐 일만 있죠, 사실은. 그렇죠.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이 보기엔 실제로 같은 계통에 있으니까 이해를 잘할 거라고 생각하시죠? 아닙니다. 너무 속속 들여다 가지고 꼼짝을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네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있고 사실은 조금 경제적으로 좀 한쪽이 좀 쓴다면 한쪽은 좀 그거를 좀 받쳐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좀 이렇게 좀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좀 맞는 부분이 좀 돼야 살아가는데 조금 문제가 없을 텐데 이거는 뭐 다 그냥 씀씀이 뭐 그런 걸로만 버는 사람 없고 쓰는 사람만 네네 그렇죠. 그럼 애들이 버는 건 아닐 텐데 그래서 걱정입니다. 아이들이 셋이면 지금 큰애 한번 소개해 주시죠. 큰애부터. 큰애는 지금 이름 정채연이라고요. 지금 중대 신방과 지금 다니고 있고요. 대학생이에요? 네, 4학년. 그리고 둘째는 고대 화학과인데 지금 뭐 군대 입대 작년에 이제 10월달에 군대 입대해가지고. 대학생? 네. 네네네. 대학생이고 지금 막내가 지금 10살. 10살. 네. 한참 있다가 많이 힘드셨을 때 그때. 네, 집에 쌀 많이 떨어질 때. 그래도 또 복댕이였네요. 낳고 나서 또 그래도 잘 되셨을 것 같은데. 그 10살짜리가 지금 저희들의 생활을 지금 이어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그런 또. 네네. 사실 뭐 자식이 복일 때가 많죠. 사실은 아이들 정말. 옛 어른들이 틀린 말이 없더라고요. 자식 없었으면 너하고는 절대 안 살았다. 그런 말들 있죠.
좀 얘기가 너무 그쪽으로 가보니까 그래도 사모님한테 그래서 원래 이럴 때 이런 데는 보실 텐데 그래도 고마웠고 지금도 너무 좋고 막 그런 얘기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항상 감사하고 있습니다. 편집할까요 이 부분? 아니, 했던 거 그냥 상관없을까요? 네. 고맙습니다. 책임은 지셔야 될 것 같은데. 사랑합니다. 자, 사랑합니다. 네, 그럼 한번 와이프한테 보낼 영상 편지 한번 띄워주세요. 음악 쭉 깔릴 거고요. 자, 원샷 이쪽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음악 나옵니다. 자, 영상 편지 한번. 사랑하는 여보, 그 95년 5월부터 해서 지금 한 4년 정도 좀 살고 있는데 그 사이에 나로 인해서 많이 슬프고 뭐 걱정되고 화가 난 적도 있었겠지만 그래도 내 옆에서 날 끝까지 응원해주고 지켜줘서 너무 고맙고 앞으로 얼마나 살지 모르겠으나 내 옆자리에서 당신 행복하게 해줄 수 있도록 내가 노력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네. 진심이 가득 담긴 그런 또 아내에 대한 사랑이었습니다. 자, 앞에 언더그라운드 공연 장면이 궁금합니다. 공연 장면 잠깐 보시겠습니다. 저 멀리 언더그라운드 희망의 도시 마음속 멜로디를 안고서 새로운 삶이 시작돼 조금 두렵고 떨려도 난 괜찮아. 네, 같이 가요. 이야기물이 온다. 여기 이것이야 슈퍼스타. 언제나 당신의 버지. 슈퍼스타. 영원히 따르리 당신만은 우리들의 슈퍼스타. 우리의 구원자. 얼굴 빨개졌어. 우리 슈퍼스타 쑥스럽잖아. 왜 이런 걸까? 혼란스러워. 정말 모르겠어. 그 멜로디. 준야, 네가 그 마음속의 멜로디가 그걸 한번 더 불렀으니까 나 이게 무엇이라요? 잘 들어요. 귀를 열고. 마음속 깊이 불어오는 따뜻한 봄바람 아름다운 그 추억 떠올라 그리워져 따뜻한 우런 마음속이 이제 또다시 돌아갈 수는 없는 것 사랑 따뜻한 색깔 사랑 포근한 감촉 사랑 너무 달콤해 사랑 마음의 평화 내 함께 다가온 어느새 찾아온 사랑 공기가 따뜻해지네 이게 사랑의 노래야 사랑 따뜻한 색깔 사랑 포근한 감촉 사랑 너무 달콤해 멜로디로 어느새 찾아온 마음속 사랑의 멜로디 네. 공연 장면 봤습니다. 이렇게 딱 보기에도 좀 독특한 작품의 느낌인 것 같아요. 제가 한번 그래서 한번 관객들이 어떤 평을 했나 한번 제가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네네. 네, 야 여기 뭐 관객평 색다른 뮤지컬 흐름인데 좋았어요. 무대를 정말 잘 하셔서 뭐 배우님 목소리 너무 좋아요. 별 5개. 노래 너무 좋아요. 아직 풀북도 안 팔 텐데 풀북이 뭐죠?
프로그램. 아, 프로그램을 팔지 않을 텐데 너무 갖고 싶어요. 이제는 팝니다. 아, 이제 팝니까? 네네. 하나만이라도 OST도 갖고 싶어요. 별 5개. 그런데 또 이런 분도 계세요. 스토리가 좀 가족 뮤지컬 같은 느낌에서 좀 아쉬웠다. 하지만 그래도 최예근 배우님의 목소리가 너무너무 소녀소녀하고 청량해서 반했다. 별 4개.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이렇게 막 쓰신 분도 계시지만 배우들이 좋았습니다. 별 3개. 너무 정성이 없으신 분 같아요. 이분들이 진짠가? 네. 이렇게 근데 대충적으로 독특하지만 재밌는 공연이었다는 평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느낌이 이 내용 자체가 그 사람들이 지구가 망해서 그러니까 뭐 기후 때문에 문제가 생겨서 다 지하로 내려간 사람들의 이야기인 거죠. 네네. 제작을 하셨는데 여기 감독을 보니 박단추? 네네. 가 작 연출하셨는데 이분이 천재 연출가라고 이렇게 또 검색에 나오던지 웃으시는데 예. 그렇진 않고요. 좀 독특한 그렇지는 않습니까? 네네네. 천재는 아닌 걸로 여기서 네. 네. 아, 이거는 이제 뭐 말씀드리면 네. 그 박단추라는 그 작 연출자는 제 이제 대학교 후배고요. 아, 대학 후배. 네네. 제 1년 후배인데 네. 이 친구는 그 전에도 뭐 활발하게 활동을 했지만 네. 이 작품은 사실상 좀 그 근간에 쓴 건 아니고 네. 뭐 사실 이거는 뭐 외부에 노출된 건 아니지만은 네. 이걸 쓰게 된 동기는 그 고 노무현 대통령 서거 방송을 보고 네. 너무 울분이 이제 생겨서 네. 그래서 이제 그때 이 작품을 쓰게 됐는데 네. 뭐 작품을 보신 분들은 작품에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그 내용을 인지하기에는 조금 어렵습니다. 사실은. 하지만 그 단어마다의 그런 내용들이 조금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공연을 보신 분들은 뭐 한 번 보신 분들보다는 2번, 3번 보시는 분들이 더 많이 있고요. 그런데 이제 이게 정치적인 거라든가 그런 거가 들어가 있는 건 아닌데 어쨌든 저희는 이거를 서사적 코미디 뮤지컬이라고 저희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그 뮤지컬처럼 드라마에 의해서 혹은 로맨스에 의해서 진행이 되는 게 아니라 작품을 옴니버스식으로 해서 그 장면을 끊어가지고 그걸 이어가는 형태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작품도 창작이고 음악도 다 작곡과 음악 감독이 다 창작을 했던 작품이기 때문에 뭐 근데 여러분들이 들어보시기에 전혀 새롭거나 뭐 불편하거나 그런 음악적인 것들이 아니라 흔히 들을 수 있는 그런 멜로디를 저희는 많이 착용을 했고 그리고 보셨을 때 전혀 뭐 남녀노소들이 어린이들 뭐이나 뭐 나이 드신 분들이 보셔도 전혀 문제 없는 그런 가족극 형태로 만들었기 때문에 어쨌든 이게 뭐 깊이 있고 뭐 머리 아프게 막 집중해서 봐야 할 게 아니라 그때그때 코드로 볼 수 있는 그냥 코미디이기 때문에 보시고 그 상태로만 즐겨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차피 역사적인 부분의 이야기들을 하기에는 서사적인 어떤 그런 연극적인 형태가 좋긴 한데 이제 혹시 무거울 수 있으니까 좀 더 아까 잠깐 영상에서 봤듯이 재밌고 코미디적인 장면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저희가 이제 작품 의도상 이 지상 네. 그 미래의 어느 빙하기의 그 지하 도시의 내용인데 그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이 세상도 권력 구조가 있듯이 그렇죠. 어떤 뭐 정부와 권력을 잡은 자들과 그 밑에 있는 시민들이 있는 것처럼 그 지하 도시도 사실은 권력을 잡은 자들과 그 밑에 일하는 노동자들이 있다라는 그런 가정하에 그렇게 해서 이제 쓰여져 있고 그 노동자들에서도 사실은 그들 안에서의 그런 행복과 그리고 희망에 대한 것들을 좀 보여주려고 했고 그 권력을 잡은 자들은 지금 현재 지상에서 지금 권력을 잡아서 누리려고 하는 그런 의도를 지금 지하에서도 사실은 충분히 그렇게 갖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이제 그런 권력을 잡고 그를 놓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거의 에피소드 해프닝 같은 거를 보여주려고 했던 거죠. 굉장히 사실 그 안에서
뮤지컬 안에서 어려운 주제를 넣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왜냐하면 결국 뮤지컬이 기본적으로 뮤지컬 코미디이기 때문에 옛날에는 코미디라 그랬지 드라마라는 말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다 재밌기만 하는 건데 거기에다가 좀 어려운 얘기를 집어넣으려고 하니 표현 방법은 재밌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관객평도 좋은데 특히 또 무대의 뭐 움직임이나 무대 위에서 메커니즘이 이루어지는 게 굉장히 재밌었다라는 평이 많았고 또 이게 김늘매 씨가 나오네요. 아, 네네. 김늘매 씨 나오는 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아니 이 양반이 원래 개그맨 코미디언이었는데 갑자기 없어지더니 뮤지컬 배우로 전향하신 건가요? 아, 그렇지는 않고요. 네. 원래 김늘매 배우는 꾸준히 연극 무대를 계속 했었습니다. 연극을 계속 했었고 네. 노래를 잘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사실상 노래방을 몇 번 갔었는데 네. 곧잘 하더라고요. 그래서 노래방에서 캐스팅하는 노래방에서 캐스팅. 네. 뮤지컬 하고 싶은 분들은 우리 대표님 노래방을 좀 많이 가시는 뭐 그런 거는 아니지만 네네. 어쨌든 김늘매 씨가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배우였기 때문에 사실 그 노래보다는 그 배우를 소화할 수 있는 연기력이 더 필요했던 배역입니다. 직접 와서 보시면은 네. 딱 김늘매 씨의 하고 잘 어울리는 그런 역할이다라고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참 이분 저는 아직 보진 못했지만 이거 보시는 분들도 또 이런 분들의 연기도 한번 가서 감상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또 최혁주 배우는 또 오래된 우리 뮤지컬 저도 잘 아는 배우라서 아마 무게감을 잘 줄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 김희원, 김나윤 여기 우리 이 친구도 명성에서 저랑 했을 때 무당 역할했던 우리 친구고요. 많이 그래도 뮤지컬에서 잔뼈가 굵은 많은 좋은 배우들이 출연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 배우들을 보통 뽑을 때 역할에 맞는 사람들 뽑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이제 기준이 캐스팅의 기준이 조금 이제 연극하고 뮤지컬하고 좀 틀리는데 네네. 아무래도 그 뮤지컬은 노래로 연극을 하는 거랑 같다고 그렇죠. 보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그 음역대가 좀 맞는 배우를 먼저 찾습니다. 그래서 네네. 음역대 맞는 배우가 그 역할을 잘할 수 있을런지를 네네. 판단을 해서 네. 사실 거꾸로 보는 거죠. 그래서 일단 뮤지컬은 기본적으로 음악적인 거가 기본적으로 나와야 되다 보니까 네네. 그래서 지금 뭐 캐스팅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대부분이 노래를 좀 할 줄 안다 네. 그러고 하는 사람들을 위주로 대부분 다 뽑은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뮤지컬이기 때문에 음악적인이라는 이게 들어가기 때문에 음악의 중요성은 뭐 빠질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요새는 옛날에 사실 제가 처음에 그러니까 우리나라 뮤지컬 한 1기, 2기 정도 세대 정도에서는 사실은 연기는 좋은데 노래가 안 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요새는 정말 노래 안 되는 뮤지컬 배우는 없는 것 같아요. 이제는 아예 없다. 뭐 저는 뮤지컬 배우긴 했는데 쟤는 춤은 잘 추는데 노래가 안 돼. 이런 경우가 꽤 있었는데 요새는 뭐 제가 볼 땐 다 잘하는 것 같은데요. 아닌가요? 뭐 지금의 배우들은 워낙 이제 저희 뭐 학교 때부터 네. 저희 개원 예고도 그렇지만은 이 배우라는 거는 사실은 토탈 모든 걸 다 잘하는 탤런트를 배우라고 그렇죠. 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는 아주 좋은 방향인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나오고 있는 뭐 네. 대학로 무대나 이렇게 나오고 있는 그런 배우들은 네. 사실 노래면 노래, 뭐 춤이면 춤, 뭐 그런 거를 다 올라운드 플레이를 할 수 있는 그런 배우들이 나와서 네. 사실은 옛날에 저희 그 선배님들이나 저희 때 그런 배우들은 네. 사실 배우라고 하면 딱 나눠져 있었거든요. 네네. 뭐 연극 배우, 뭐 뮤지컬 배우, 영화 배우 이렇게 나눠져 있었는데 지금의 배우는 사실 뭐 배우 하면은 모든 거를 다 할 수 있는 그런 배우로 만들어진 것 같아가지고 네. 사실 상당히 뭐 좋은 배우들이 쏟아져 나온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길게 얘기하셨지만 아주 원론적인 얘기만 하셨어요. 네. 자,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자, 나는 배우 뽑는데 연출보다 배우 뽑는데 훨씬 더 신경을 많이 쓴다? 예를 들어서 연출이 난 이게 좋아요. 난 얘가 좋은데 연출만을 따른다? 아니면 내가 고집핀다? 저는 연출말을 따르는 편이긴 한데 저는 만약에 두 배우가 있다. 네. 근데 고르기가 힘든다라면 그 중에서 연기를 잘하는 배우나 노래를 잘하는 배우를 뽑지 않습니다. 저는 매력이 있는지 그리고 그 사람의 어떠한
또 다른 무엇이 있는지를 보고 그 사람을 선택을 합니다. 아, 그러니까 단지 노래하고 연기만 잘하는 게 아니라 한 인간으로서 배우로서 매력이 있는지가 더 중요하다고 판단한다. 네. 아, 그러면 연출 말을 안 듣고 뽑으시겠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결국은. 아니, 그러니까 대부분은 연출에 그러면 연출 말을 안 듣는 거죠. 왜냐하면 저는 이게 좋습니다. 네가 뽑아 하자면 난 얘가 좋아. 이러면 연출이 누가 뽑겠어요? 아니, 그 안에서도 연출을 대단히 존중해서 연출의 말에 대부분 이렇게 뽑죠. 왜냐하면 저는 사실 상처가 좀 있거든요. 왜냐하면 전에 어떤 뮤지컬 제가 연출을 했습니다. 근데 배우를 쓰는데 전 이 배우를 쓰고 연습을 시키고 있었는데 갑자기 제작하시는 분이 오셔서 배우를 바꾸자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이거 뽑아갖고 연습하고 있는데 어떻게 바꾸냐 그랬더니 저한테 뭐라 그러셨냐면 야, 얘 써가지고 망하면 네가 책임질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 말을 한 적이 있다 없다. 아, 저는 절대로 없습니다. 아, 멋있다. 저희 TMB는 네. 신뢰와 믿음을 믿음으로. 네. 한번 어쨌거나 뽑을 때는 내가 그렇게 뽑지만 뽑고 나서는 믿고 그 배우를 밀고 간다. 네. 네. 못하면 횟수 줄인다 안 줄인다.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네. 자, 지금 언더그라운드 사실 저는 정용석 선배님이 어디 계실 때부터 계신 걸 알고 있었어요. 저도 뮤지컬에 있으니까. 근데 이상하게 확실히 동문회가 활성화되지 않으니까 한 번도 뵐 수가 없었던 거예요. 오디션장이나 직접 가지 않으면. 사실 선배님도 동문회가 있고 또 이런 거 한다니까 이렇게 오셔서 이렇게 하고 또 얘기를 하는 거지. 굉장히 우리나라 그 뮤지컬계의 개원 출신들이 많은 건 아시죠? 네네. 근데 굉장히 많이들 모르시죠. 서로. 아, 예. 그렇죠. 그렇죠. 많이 모르죠. 그래서 네. 오늘 같은 경우에 이렇게 이걸 촬영을 하시면 나가서도 아마 대학로에서 갑자기 인사하는 사람들이 늘어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저분이 우리 선배님이셨고 이제 알 수 있으니까. 아, 네네. 네, 그래서 아마 좀 우리 개원예술고등학교 우리 특히 뮤지컬 하고 싶은 우리 동문들, 후배님들, 뭐 선배님들 다 우리 선배님한테 작품할 때 많이 오디션 봐서 좀 좋은 배역도 많은 이렇게 좀 따내시고 또 실력 있는 배우들도 또 여기 이왕이면 캐스팅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지금 언더그라운드가 꽤 오래 합니다. 지금 6월 24일까지 3월 23일부터 시작했는데 6월 24일까지 하는군요. 아직 한 2달 좀 넘게 남았습니다. 네네네. 하지만 시간 날 때 무조건 안 보시면은 이것도 훅 넘어가실 수도 있죠. 저도 꼭 빨리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극장은 콘텐츠 그라운드라는 극장인데 아르코 소극장 근처에 있네요. 네, 아르코 네. 소극장 그 바로 맞은편에 맞은편에. 예, 그 편의점인데 그 편의점 건물 지하에 있습니다. 만 7세 이상부터 볼 수 있는 네. 뮤지컬입니다. 우리 동문 여러분들께서 많이 좀 보시고 또 홍보도 해주시고 해서 힘을 좀 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또 제작자로서 이제 앞으로 어떤 작품을 만들고 싶다는 포부 한번 밝혀주십시오. 사실 이 작품을 만든 계기도 같은 얘기이긴 한데 좀 다양성을 갖고 있는 작품을 좀 관객들에게 좀 보여주고 싶었고 네. 그리고 제대로 된 작품을 좀 만들어서 좀 보여드리고 싶은 게 일단은 1번이고요. 네. 그리고 제가 언제까지 할 수 있을런지는 모르겠는데 그 지금 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사실 조그만 소극장이라고 해서 소극장 무대는 별로 뭐 볼 게 없을 거야. 혹은 그 소극장이니까 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오신다면 저희 작품을 보시면 사실은 대극장보다 나은데? 라는 생각을 가지실 정도로 사실은 그런 헬리콥터가 날아답니까? 뭐 예를 든다면 유압 같은 거는 있습니다. 그런 것도 있어요? 네, 뭐 포그모신 같은 것도 한 4대 쓰고. 포그모신 4대나? 네네. 이야, 소극장에 4대면 대단합니다. 아무것도 안 보이겠는데요? 네, 그렇죠. 네. 그런 씬이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걸로 물량을 많이 쏟는다고 해가지고 제대로 된 작품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 하나의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사실 배우도 잘해야 되지만 그 외에 스태프들도 사실 거기에 맞춰서 잘 돼야 하나의 작품으로 완성이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맞습니다. 네. 그 앞으로의 저의 목표는 연극이든 뮤지컬이든
이 작품을 보고 사실은 잘 만들었다 혹은 되게 유쾌한 시간이었다라고 할 수 있는 정도의 작품을 만들 거고 그리고 그런 작품이 아니라면 제가 이 자리를 지키지 못하겠죠. 그렇죠. 또 관객에게 사랑받는 좋은 작품을 만들어야 되는 게 당연히 제작자로서의 가장 큰 의무고 또 거꾸로 권리기도 합니다. 그게. 네. 앞으로 저희 대한민국 뮤지컬 공연계에 한번 큰 액을 걸 수 있는 그런 작품을 꼭 한번 만들어 주시길 정말 부탁드리겠습니다, 선배님. 많이 도와주십시오. 네, 저희 개원 동문의 힘으로 또 많은 또 관심도 가지고 또 이제부터 선배님이 이렇게 또 방송도 출연해 주셨으니까 많은 분들이 또 가서 공연도 보시는 갑자기 내일부터 인터파크 난리 날 것 같아요. 이거 딱 나가면 그다음부터 빨리 저희가 편집해서 올려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선배님 고맙습니다. 화이팅 하시고요. 좋은 작품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감사합니다. 네, 모여서 저희 이렇게 가운데로 오시면 네네. 우리 하나, 둘, 셋 하면 찰칵 이렇게 하고 네네. 끝납니다. V 하시거나 이렇게 하셔도 네네. 됩니다.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렇게 네, 알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개원을 빛낸 인물들 시간입니다. 오늘은 미술과 일기 김석중 선배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선배님 머리가 이야 오늘 머리 힘 좀 주셨습니다. 원래 곱슬머리. 원래 곱슬머리예요? 네. 아니 사실은 일기지만 저희 개원으로 보면 시조새. 네, 시조새. 그죠? 미술과 시조새. 근데 그때 당시에 그 일기면 저 보니까 1964년생이시잖아요. 네, 연세도 얼마 안 드셨는데. 근데 그때 당시에 미술을 또 개원 일기로 들어가셨다는 게 부모님들께서 반대하셨을 것 같은데 혹시 미술을 하는 집안이셨습니까? 아니 누구나 다 그랬듯이 네. 당연히 반대했죠. 당연히 반대하셨는데. 근데 왜 가셨어요? 하는 재주가 그밖에 없으니까. 그림 그리시는 게 너무 좋으셔서 그때 당시에 그 개원 제가 알기로는 저는 뭐 들은 얘기지만 벽돌을 갖고 올라가야 됐다 그러던데 정말 그랬어요? 그러니까 학교를 왔는데 학교가 아직 지어지진 않았더래요. 그래서 학생들이 벽돌을 갖고 올라갔다 뭐 이러는데 사실입니까? 공사 현장이었죠. 공사 현장이었어요. 교실이 있었어요? 교실이 있었는데 네. 이제 그 바깥으로 포크레인 왔다 갔다 하고 그랬죠. 포크레인 왔다 갔다 하고 인부들 왔다 갔다 하고. 인부를 왔다 갔다 하고 그런 곳에 인부가 부족하면 또 저희들 나가서 또 하고. 그 시조새. 네, 정말 그 얘기를 저희들은 귀에 못이 박히게 들었는데 그렇게 하신 선배님께서 한국을 대표하는 아주 유명한 미술가가 되셨어요. 정말 대단하신 것 같은데 그때 당시에 그렇게 와서 학교에서 공부하고 있으면 벽돌 날라야 되고 나도 나가서 공사하고 막 이렇게 하셨는데 그 개원의 그 동안의 어떤 그런 추억들이 작품 세계에 영향을 끼쳤습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 환경적인 영향들이 있죠. 아니면 네네. 그 학교를 다니면서 뭐 이제 은사님들이나 네. 뭐 동료라든가 아니면 이제 그 전반적으로 이제 미술에 관계된 분들을 네. 접하면서 네. 그 어떤 방향성 같은 거를 잡을 수 있었겠죠. 그러니까 그 예고가 아니고 일반 대학이었으면은 미래를 뭐 꿈꾸는 데 있어서 좀 망설임이 있을 수 있었겠죠. 네네.
아 그러니까 결국은 그러니까 어떤 미술을 물론 기계 이게 어떤 미술의 기교를 배우는 것도 중요했지만 개원이라는 것이 결국은 내가 앞으로 뭘 해야겠다는 인성과 여러 가지들을 줬던 그런 학교다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예, 얘기할 예, 수 있을까요? 예. 아 그러셨군요. 그러면 개원에서 가장 친했던 친구랑도 아직도 연락을 하십니까? 그럼요. 예. 오, 보통 1기하고 2기는 1, 2기, 3기는 어떠셨어요? 왜냐하면 1기가 제일 선배인데 예. 갑자기 2기가 들어왔어. 왜냐하면 저희가 개원야구가 지금도 그렇지만 이 선후배 관계 세기로 아주 유명했잖아요. 1기와 2기의 사이는 어땠습니까? 미술과 1기, 2기는. 그러니까 1기와 2기 많이 갈구셨나요? 후배들 들어왔어. 니들 죽었어. 내가 1기의 시조새야. 똑바로 해. 그 많이 갈구셨나요? 했다 안 했다? 저는 안 했는데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하긴 뭔가 있긴 있었군요. 본인은 기억 못하지만 기억하는 후배도 있을 거예요. 아마 그 제보 부분은 부탁드립니다. 제보. 이런 제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하셨군요. 자, 그러면 끝나시고 그러면 대학교를 보니까 한남대학교 미술과 서양화 전공하셨습니다. 한남대학교. 이때는 어떤 생각으로 한남대학교를 가셨습니까?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요? 한남대학교를 가신 이유가? 그러니까 졸업하고 네. 고등학교 이제 졸업하고 네. 대학 가는 것을 이제 포기를 했죠. 왜냐면 그 집에서 이제 반대 아닙니까? 뭐 일단 뭐 등록금을 안 대주니까. 잠깐 여기 just a moment. 등록금을 붙었는데 안 대준 아니, 건가요? 아니면 가지 그러니까 이제 말라고 한 건가요? 가지 말라고 한 아니면 거죠. 못 그러니까 간 건가요? 가지 말라고 한 거죠. 가지 예, 말라고. 예. 그러면 가셨잖아요. 그리고 1년 있다 갔죠. 1년 있다가. 1년 있다가 1년에 무슨 일이 있었길래 그 부모님들께서 등록금을 대주신다고 그랬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아버님은 모르셨고 아버님 모르셨어요? 모르셨고 이제 어머님이 뒤에서 이제 몰래 보내줬죠. 어머님이 사업하시는 아니 분이셨어요? 그 사업은 아니신데 아무튼 아버지한테 비밀로 하고. 그게 비밀이 돼요? 되죠. 왜냐면 형제가 어떻게 되시는데요, 선배님? 제가 막내예요. 위로 어떻게 위에 이제 누님이 한 분 있고 누님 하나 아들 하나 있는데 아버님이 아들이 대학 다니는 거 몰랐어요. 누님이 있고 그 네. 위에 형님이 있고 형님 있고 제가 막내인데 2남 3녀 중에 예. 아니 2남 1녀 중에 막내. 네. 근데 아버지가 모르셨다고요? 네, 몰랐어요. 그럼 언제 하셨어요? 한 대학 2학년 정도 됐을 때. 그때 아버님이 이제 대학을 다녔어 네가? 미술을 했다고? 반응이 어떠셨어요? 학교는 다니는 걸 알았었는데 네. 이제 미술한다는 걸 몰랐죠. 미술한다는 교사나 뭐 이런 걸로 이제 사범대니까 사범대니까 네. 내 아들이 이제 저기 하고 나면 이제 학교 선생님 하나 네. 보다 했는데 그게 아니라 사범대학교 미술과라는 걸 모르셨군요. 아버님이 굉장히 배신당한 느낌이셨겠어요? 어쩔 수 없죠 뭐. 1인 진행했으니까. 굉장히 쿨하십니다. 아버님 아직 생존하십니까? 아니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군요. 네. 확인할 바가 없네요, 이건. 네, 그죠? 네. 그러셨어요. 그 다음에 이제 결혼은 그러면은 결혼은 이제 군대 갔다 와서 네. 대학 중에 갔다 오셨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대학 네. 3학년 때 2학년 마치고 2학년 마치고 갔다 와서 네. 복학해서 만나가지고 학교에서 졸업하면서 이제 결혼했죠. 졸업하면서 결혼하셨어요? 조교할 때 제가. 조교할 때. 네. 그러면 커플이셨겠네요. 네, 그렇죠. 같은 학년이었는데 같은 이제 저는 예비역이고 이제 현역이고. 그러면 사모님께서는 지금 그림 그리십니까? 아니요, 아니면? 그림은 안 그리고 네. 이제 미술 이렇게 뭐 홍보하고 이런 것들. 큐레이터 그런 거 그런, 하세요? 네, 그런 거 하시는군요. 같은 업종에 또 있으시네. 오늘은 이상하게 두 선배님들이 나오셨는데 두 분 다 비슷한 풍채에 또 같은 업종에 계시는 분하고 또 결혼을 하셨던 이렇게 참 우연치 않게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결혼 생활 하시면서 계속 미술 하시면서 처음부터 사실은 뭐 이렇게 이제 뭐 수상을 하시거나 두각을 나타내시는 거 아니고 어려운 부분이 분명히 있었을 텐데 서로 이해를 잘 하면서 사셨겠네요, 결국은. 그래도 뭐 이제 그래서 처음에 또 애 많이 낳으셨나요, 선배님도? 아니 이제 뭐 우리 쪽 분야뿐만 아니라 예술계 쪽 분야가 누구나 다 이제 다 어려운 상황이었으니까 그때 당시에는 그러니까 이제 뭐 그게 이제 어떤 비교 대상이 다 같이 어려우니까 그렇게 거기에 대해서 어렵다는 거에 당연히 생각을 했겠죠. 사실 선배님이 예술 활동 하실 정도는 지금보다도
훨씬 더 예술하는 사람들에 대한 어떤 그런 대우가 안 좋거나 시선도 안 좋고 좀 그랬던 때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렇죠. 근데 그때 당시에 계속 미술을 하고 예술하셨다는 건 정말 대단한 자기 어떤 그런 예술에 대한 자부심이 없었으면 불가능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선배님 작품 그리고 수상 경력이 엄청나세요. 과연 어떤 작품을 하셨는지 궁금한데 먼저 화면을 통해서 선배님 작품 세계 감상해 보고 그 다음 이야기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본격적으로 내가 그림을 내 그림을 그려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것은 군대에 갔다 와서 3학년 대학교 3학년 복학하면서부터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이제 제 의식적으로 생각했던 것들이 어떤 포커스라는 제목으로 계속 작품을 발표했는데 그때가 이제 어떤 화려한 어떤 도시의 그런 화려한 뒤쪽에 있는 어떤 구석져 있는 감춰져 있는 어떤 이런 양면성에 대한 것을 고민했던 시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여지는 거는 굉장히 화려하게 보이지만은 그 뒷면에 있어서는 어두운 부분도 있다라는 것을 생각했던 시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그랬던 거는 이제 하이퍼리얼리즘이라 해가지고 극사실적인 건데 사실은 그 도시 뒷골목에 가면 이렇게 버려진 어떤 쓰레기라든가 아니면 어떤 노숙자 같은 분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을 사진이나 이런 클로즈업을 강하게 찍어서 그런 그 테마를 가지고 작업을 계속했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이제 공모전을 아마 대학교 때부터 공모전을 내기 시작하는데 공모전을 내면서 제가 이제 역사 시리즈 유물론적인 걸 가지고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때가 이제 제가 한 30살 정도부터 20대부터 30대까지 작업을 하게 되는데 40 전에 제가 이제 미술대전을 입선을 8번을 하고 특선을 3번을 합니다. 그러니까 30대 때에 옛날로 얘기하면 이제 국전 추진작가가 된 거죠. 두 번째가 이제 이제 아주 극사실적인 거에서 반구상 계열 쪽으로 하기 전에 추상 작업을 했어요. 그때는 그러니까 완전 추상 작업을 했는데 그때는 이제 기법이라든가 뭐 재료라든가 방법론적인 거에서 고민할 시기였었고,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어떤 역사란 그 타이틀로 그림을 그리게 되는데 그때 했던 것들은 이제 고고학적 어떤 의미, 그다음에 우리가 결국 불교 쪽에 있는 문화고 아시아적인 문화가 거기서 어떤 모태가 시작된 부분이었기 때문에 그 역사가 갖고 있는 과연 우리는 어딘가, 뿌리는 어딘가에 대해서 고민했던 시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뿌리적인 부분을 가지고 계속 작업을 이제 합니다. 그래서 과연 이것을 어떻게 현대화 시키느냐, 어떻게 리바이벌 시키느냐 해서 고민하는 시점이 이제 뭐 공모전을 내고 뭐 막 활동하기 시작하는 그때 시점인데 그때는 그 추상 작업에 가까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국전에 특선을 첫 번째 받았을 때도 추상 작업이었고 완전 추상 작업이었고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받을 때가 이제 반구상으로 넘어오는 시점인데 그게 이제 형상을 놓고 형상이 없고 있고의 차이점이 뭐 작가한테 중요한 건 아닌데 결국 그 두 가지의 문제가 포커스라는 문제도 그렇고 역사적인 문제도 그렇고 결국은 내가 짊어지고 가기에는 너무나 무겁지 않느냐. 그리고 그걸 내가 어떤 역사학자도 아니고 그리고 사회에 어떤 내가 고발하는 어떤 이런 부분도 아니고 결국은 그런 작업들이 그때 의식 때에는 가능했지만 이제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으면서 내가 그것을 다 운명적으로 지고 가기에는 너무 벅찬 부분이지 않겠냐는 갈등이 계속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2000년도부터 작업이 바뀌는 성향이 결국 예술가가 뭐냐, 결국 내 어떤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이 하루하루 일기 쓰듯이 그려지는 것이 더 진솔되고 솔직한 것이 아니냐, 이런 부분에서 이제 직면하게 됩니다. 제 고민하는 부분들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결과적으로 작품의 방향 전환이 되는 것이 2010년도. 그래서 일상하고 생성이라는 제목이 이제 지금까지 하고 있는데 딱 10년 정도 지금 그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형상적인 그림은 이제 형상이 드러나고 제가 이제 제가 보여지는 것, 제 삶 속에 있었던 기억이라든가 편리 같은 것들이 거기서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들이죠. 제가 보고 듣고 만지고 삶 속에서 부딪히고
어떤 즐거움, 그러니까 희노애락을 갖고 있는 부분들을 그림으로 이제 풀어나가는 것들이죠. 그래서 거기에는 이제 어떤 그 소재가 뭐 나무가 일 수도 있고 물고기가 나올 수도 있고 뭐 그다음에 이제 뭐 어떤 사람이 군상이 나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들이 있는데 그것이 이제 특정한 어떤 것이다라는 형태를 가지고 그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보여지는 것들, 내가 느껴지는 것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작업을 임하는데 어떻게 하면은 그 갖고 있는 사물을 나 나름대로의 재해석되어 있는 사물로 만들어가느냐 이런 거에 지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병을 하나 그리더라도 그 병 자체가 내가 갖고 있는 병, 그러니까 그 병을 그대로 옮기는 것이 아니라 나 나름대로의 소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어떤 대상적인 물체를 찾아나가려고 고민하는 게 있고, 그래서 어차피 대상이라는 거는 누가 다 봐도 다 객관적이고 누가 다 봐도 똑같은 물체인데 그러면 그거를 그대로 누가 다 인정하는 물체를 내가 그린다고 했을 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그래서 거기에 대해 고민하는 부분이 이제 저 나름대로 리바이벌 시키는 것이죠. 꽃이라고 해서 이게 어떤 꽃이다라는 그리는 것이 아니라 좀 추상적 개념이에요. 저거 김석중이 그리는 꽃이다. 뭐 예를 들면 저거 김석중이 그리는 인물이다. 뭐 그런 그 대상에 대한 것에 대한 고민을 해체하고 왜곡하고 과장하는 이런 부분들 가지고 지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바닥에 어떤 처리하는 방법이라든가 결국은 창작하는 사람이 해야 될 일이 과제가 뭐냐면 남과 틀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어떤 일반적으로 생활하는 거는 삶은 같다고 생각하지만 작업 속에 내 얘기는 분명히 틀려야 된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같으면 창작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제 나름대로. 그래서 남과 틀릴 수 있는 부분이 뭔가에 대해서 계속 고민하고 또 남과 틀리는 화법에 대해서 연구를 계속 하고 있는 부분이 이제 지금 하고 있는 작업들이죠. 30살이 돼서 이제 저희 그 큰애가 임신을 하고 저는 이제 불란서로 공부를 하러 갑니다. 와이프는 한국에 있고 이제 같이 갈 수 있는 형편이 안 됐으니까. 근데 거기서 제가 느꼈던 거는 좋은 기업보다는 한국에서 못 사는 나라, 그때만 해도 뭐 굉장히 못 사는 나라였으니까 못 사는 나라에서 한국에 있는 동양인이 왔는데 그 동양인에 대한 인식이 좋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좋지 않았다는 게 뭐냐면 굉장히 무시당한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결국은 걔들이 하는 얘기가 그래서 그 과정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거기 이제 박물관 관장이라든가 큐레이터들 이런 분들도 내가 이제 그쪽 분들하고 만나서 술도 같이 먹고 같은 시간도 많이 보냈는데 결론적인 거 제가 얻은 거는 뭐냐면은 사실 우리나라에도 너처럼 젊고 능력 있는 작가들이 매니 엄청 많다. 근데 우리가 다른 나라에서 온 동양인 너를 솔직히 키워줄 일이 있겠느냐. 근데 저는 그 얘기를 인간적으로 한 거예요. 저한테. 근데 저는 공감을 했어요. 저 같아도 그럴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이제 물성 자체가 같은 걸 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캔버스, 물감 이런 것들이 다 그쪽 재료다 보니까 거기서 아무리 잘 표현을 한다 하더라도 인정받는다는 거는 거의 좀 불가능하다고 느꼈죠. 근데 그럼 결국은 뭐냐? 내가 여기서 글로벌적이고 세계적인 작가로서 갈 수 있는 것이 뭐냐? 그 일차적으로 제일 쉽게 생각하는 부분이 우리 겁니다. 우리 거. 한국적인 거. 그래서 서양화가 아니라 저는 이제 한국화라고 얘기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어원 자체가 서양화가 아니죠. 저는 한국화예요. 제가 그리는 건. 그래서 우리 정서적인 뿌리가 과연 뭐냐? 이게 뭐 민화라든가 뭐 한지라든가 제가 그때 꽂혔던 것이 이제 한지입니다. 근데 한지를 화면에다가 바로 붙이는 작업은 1차원적인 거죠. 1차원적인 거에 대한 흥미가 없어요. 일단 한지를 바로 붙여서 그거를 뭔가 보는 관계한테 설득을 시킨다는 거는 너무 쉬운 문제가 아니냐. 그래서 고민했던 것이 이제 그 순수 물감만 가지고 한지에 대한 느낌을 만들어냅니다. 근데 그런 기법에 연구하고 실험하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렸던 것 같아요. 한 5, 6년 정도 계속 그 반복하고 또 바쁜 시기였던 것 같고. 근데 지금 이제 그게 정착되어 있는 시점이 지금입니다. 지금은 이제 2010년도부터 나오기 시작한 것이 이제 한지 시리즈예요. 지금 그 한지를 붙여서 올리고 붙여서 올려서 한 것들인데 그것이 결국 한지가 아니고 이제 물감만 가지고 했다는 거죠. 그래서 한지가 갖고 있는 부드러움과 그다음에 은은함, 그다음에 서양 애들이 안 갖고 있는
이런 것들을 만들어낸 것이 저 나름대로의 기법이지 않나. 지금도 아마 이렇게 하고 있는 작가들은 아마 없습니다. 제가 하고 있는 기법을 하고 있는 작가들은. 근데 여지껏 전시하면은 작가들은 잘 안 불렀어요. 왜냐면 제가 10년 동안 제 주변에 있는 작가들이 제 그림을 다 알고 있는데 제가 그 작품에 같은 패턴으로 계속 가고 있는 작품들을 굳이 작가들한테 보여줄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의미가 별로 없다고 생각했고, 이제는 그런 거가 아니고 내가 이제 어떤 새로운 패턴이 바뀌었을 때는 제 주변에 있는 분들한테 연락을 전부 다 해서 그때 저를 다시 알려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 그 전까지의 제 과제고 숙제이죠. 제가 하고 싶은 것은 어떤 저에 대한 발전도 있지만 제가 좋은 그림을 많이 그리고 어떤 열정을 가지고 저한테는 고통스럽지만 그런 좋은 작업을 많이 함으로써 관객들한테는 어떤 희열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관객들이 좋아할 수 있고 관객들이 내가 힘들어도 어떤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거에 대한 어떤 자부심을 갖고요. 그런 분들이 실망을 안겨드리지 않기 위해서 제가 더 노력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김석중 화가님의 작품을 쭉 감상하셨습니다. 작품이
보통 그냥 그림 같진 않아요. 다 좀 추상적인 부분도 좀 있고 한데 자신만의 그림을 그려야겠다고 생각한 게 언제이시죠? 아 이제 나도 좀 그림을 좀 남들 따라하는 거 말고 나만의 색깔을 좀 나타내야겠다. 이제 그 작가들은 네. 전시를 통해서 이제 그 발표를 하게 되잖아요. 네네. 하게 되는데 이제 어떤 작가든지 항상 고민하는 부분이 네. 자기만의 어떤 색깔, 자기만의 네. 어떤 그림. 사실 그것을 보통 40대 전까지 찾지를 못하면 네. 붓을 꺾어야 되는 상황이죠. 우리 쪽도. 네네. 그래서 이제 그 자기만의 어떤 그 컬러라든가 자기만의 어떤 화풍 같은 것을 네. 만들어내기 위해서 네. 계속 고민하고 하는 거죠. 그래서 네. 결국은 이제 그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이제 화가 생활을 접는 경우가 20년 뭐 30년 그림을 그려 접는 경우가 네. 자기만의 어떤 그런 화풍을 찾지 못했을 때 네. 이제 그런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저희가 일반적으로 보면은 한 40대 전까지는 이제 자기 걸 찾기 위해서 실험이라든가 이제 그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하죠. 네, 제 질문이 자신만의 그림을 그려야겠다고 생각한 게 언제냐고 질문을 드렸는데 그거는 네. 학교 다니면서부터 계속 고민하는 부분이죠. 아예 네. 다니면서부터 네. 아, 계속해서 고민하고 그게 계속적으로 실험적으로 하는데 결국은 그게 이제 금방 잘 되는 게 아니니까. 그때부터 네. 고민 뭐 그럴 수밖에 없겠죠. 네. 근데 보통은 뭐 저는 뭐 미술을 그렇게 뭐 잘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사실 모방을 많이 해보잖아요. 처음에는 어쩔 수 없이 그렇죠. 뭐 이 사람 것도 그려보고 저 사람 것도 그려보고 하는데 만약에 선배님께서 내가 그래도 영향을 좀 어렸을 때 많이 받은 화가가 있다면 어떤 화가가 있을까요? 영향을 받은 화가. 나 이 사람 그림에 대해서 영향을 좀 받은 게 있는 것 같아. 왜 그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네. 네. 누구 어떤 작가? 저는 이제 그 피카소 좋아하는데. 피카소. 이제 그 피카소의 그림의 어떤 사고, 그러니까 어떤 자신감 네. 뭐 이런 것도 굉장히 좋아하고요. 그리고 이제 뭐 학교를 다니면서 우리나라의 1세대 그다음에 2세대 원로 네. 작가분들을 네. 이제 만나게 되죠. 네. 그래서 이제 그분들에 대한 화풍 같은 것을 이제 배우게 되는데 제가 이제 그 졸업하고 네. 그 이제 조교로 나오면서 네. 저희 이제 은사님 위에 또 은사님이 계시는데 네. 그 위에 분들이 이제 우리나라의 1세대 작가들이에요. 그러니까 뭐 이제 여러분들이 아시는 뭐 이중섭 그 연배 분들. 그 연배 분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제가 뭐 중학교 다니고 그럴 때 미술책에서 이제 봤던 분들이죠. 이제 그런 분들이 저희 은사님의 작업실을 자주 오셨으니까. 네. 그래서 자주 오셔서 이제 같이 뭐 식사도 하고 그분들한테 이제 그림에 대한 것도 얘기도 듣고 그러면서 이제 그분들이 이제 고생했던 어떤 뭐 살아왔던 이런 부분들은 저희는 그래도 아주 해피하게 그림을 그린 거고 네. 이제 그분들에 대해서 어떤 영향들이 굉장히 컸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중섭 작가면은 그 담배 그 껍데기 그렇죠. 그림 소 뭐 이런 거 그렸던 그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어느 인터뷰를 제가 보니까 대학교 때 군대 갔다 와서의 그림을 화려한 도시에 감춰진 이면의 세계를 좀 이렇게 그려보고 싶었다. 하이퍼리즘이라고 말씀하시던데 네네. 그때 당시에는 그러면 도시 어떤 그런 화려하지만 뒤에 숨었던 그런 걸 비판하는 어떤 비판적인 그렇죠. 시각이 그렇죠.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군대 갔다 와서 왜 갑자기 비판적인? 그러니까 잠재돼 있는 게 이제 계속해서 어떤 그 사회 전반적을 보는 시각이 이제 뭔가 그 화려함 뒤에 감춰져 있는 어떤 우울함. 예술가로서의 비판의식을 그렇죠. 비판을 갖고 작가로서의 비판의식을 사회적 비판의식을 갖고 있었죠. 하이퍼리즘은 뭡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사진보다 더 사진 같은 그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조금 전에 제가 우리가 화면으로 봤을 때의 그림은 사진 같지 않던데요. 그렇죠. 바뀐 거죠. 그러니까 그 시발점은 거기서 시작을 했죠. 아주 극사실적인 걸로. 그러니까 아주 그 디테일한 그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선배님 작품이 쉬운 작품 아닌 것 같아요. 보니까 은유와 환생의 세계를 그린 작가다 이렇게 평이 있더라고요. 은유와 환상. 그러니까 결국은 은유라는 거는 똑같은 걸 A라고 보고 그걸 A라고 얘기하지 않고 뭔가 이렇게 좀 다른 시적인 언어로 표현하는 거니까 선배님 작품에서는 그러면 세상을 그냥 세상 그대로 보는 게 아니라 좀 더 그걸 다른 시각으로 내가 은유했다.
뭐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 어떤 대상 물체를 네네. 보고 네. 이제 느끼는 건 각자 틀리잖아요, 그죠? 네네. 근데 이제 그걸 어떤 시각화 시키려면 네네. 그려내는 방법이라고 했을 때 네네. 누구나 다 똑같은 보여지는 것을 그대로 표현한다라고 하면 네. 창작자로서는 별로 매력이 메리트가 없는 거죠. 없는 거죠. 예술가로서. 네, 그렇죠. 그러니까 예술가로서 그건 그렇죠. 아니다. 아니다. 그러니까 아. 이제 예술가가 보는 어떤 그 시각, 그리고 우리가 데포럼이라 그러는데 뭐 과장하고 왜곡하고 뭐 그다음에 어떤 생략하고 그렇죠. 이런 것들을 이제 작가가 스스로가 이제 만들어 가야 되는 것이죠. 거의 뭐 시하고 같네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시도 결국은 그렇게 언어도 그렇게 되는 거니까. 드라마도 음악도. 그렇고 그쵸, 뭐 그쵸. 영화도 그렇고 다 맥락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본질적인 건 그쵸. 똑같습니다. 저도 이제 연극을 하고 뭐 작지만 좀 이렇게 부끄럽지만 연출을 몇 번 해보고 하는데 저도 계속 연기를 해보고 하면서 가장 기본적으로 디자인이라는 것에 결국 다 속하게 되더라고요. 큰 넓은 의미에서. 그래서 무대에서도 결국은 그냥 말로 하는 것도 좋지만 어떤 색감과 어떤 그림들과 뭔가 쓰냐에 따라서 무의식적으로 그 장면을 이해할 수 있게 만드는 방법들이 사실 미술에서 굉장히 존재하는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점점 미술이라는 어떤 그런 가장 기본적인 예술에 관심이 정말 가고 점점 더 깊어질수록 거기에 매료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제가 또 어느 인터뷰에서 보니까 40살 이전에 미술대전 입상 8번, 특선 3번을 했다고 이렇게 깔때기를 딱 대시더라고요. 이거 40전에 이만큼 한 게 쉽지 않다. 뭐 그 얘기인 거잖아요. 거기 자랑 좀 한번. 이거 아무나 하는 게 이게 느낌이 이랬거든요. 야, 이거 아무나 못해. 내가 말이야. 막 이런 식이었거든요. 아닌가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제 우리가 유일하게 미술 등용문 같은 게 이제 국전이었는데 국전. 예, 지금은 이제 굉장히 뭐 또 장르가 많아졌는데 네. 그러니까 자기를 이제 어필할 수 있는 무대가 많아진 거죠. 근데 그때는 그 당시에는 이제 저희가 학교 다니고 올 때는 유일하게 이제 자기가 이제 화단에 등단하면서 이름을 알릴 수 있는 네. 그 유일한 창구가 이제 미술대전 국전이었거든요. 예. 무슨 미술대전? 그러니까 국제 대한민국 미술대전? 미술대전인데 그 대한민국 전에는 미술대전. 국전이었어요. 국전. 네, 국전인데 그게 이제 어떻게 되냐면 뭐 입설 한 번 하면 몇 점, 뭐 예를 들면 특설 한 번 하면 몇 점 해가지고 그 점수가 되면은 지금처럼 뭐 대학이나 대학원을 나오지 않아도 국민학교만 나와도 대학 교수를 할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막강한 거죠, 엄청나게. 그 정도로. 그리고 이제 뭐 입선만 한 번 해도 지방 같은 경우는 뭐 프랭카드 걸고 뭐 굉장한 최초의 상을 타신 게 어디서 무엇을 타셨습니까? 처음에 상 탄 거는 이제 제가 전 대학교 때부터 이제 빨리 탔는데 네. 일단 대학미전. 대한미전? 대학. 대학미전. 네, 대학미전이 있었고. 대학 미술 미전. 네. 여기서 어떤 작품 제목? 그때 포커스라는 제목이 있을 거예요. 포커스. 예. 포커스라는 이걸로 대상? 그걸 동상 받았죠. 제가. 동상. 이걸 받으셨군요. 이거 혹시 작품 사진 있으면 저희 주시면 이렇게 싹 한번 화면에 띄우겠습니다. 아마 없을 겁니다. 진짜요? 네. 그래요? 그럼 첫 번째 동상 말고 대상 받은 작품은 어떤 거였습니까? 제일 처음. 그러니까 이제 그때부터 계속 대학교 다닐 때부터 계속 이제 공모전을 이제 출품을 했는데 네. 뭐 많이 낙방도 많이 하고 네. 그리고 이제 4학년 제가 이제 4학년 졸업하면서 네. 그 다음 해 이제 특선을 이제 연거푸 3번 하면서 네. 이제 구상전이라는 그 공모전에 이제 구상전. 구상전이요. 네. 사람 이름 같아였고. 어떤 거죠? 이거 풀어보면 구체적으로 상을 주는 전시회? 아니요 그런 게 아니고 이제 아닌가요? 추상이 있고 구상이 있죠. 그 구상이요? 네. 구상전. 그러니까 졸업하면서 이제 거기서 초대 작가가 되는 게 이제 시작이죠. 화단에 등단한 거죠. 처음에. 대상이 아니고 대상이 아니고 이제 어떻게 보면은 대상보다는 더 큰 건 대상을 받은 건 아니고 네. 제가 제일 큰 상을 받은 건 대상 받은 적은 없고 대상 받은 적은 없으세요? 대상 받은 적은 없습니다. 입상. 특선도 있어. 특선은 뭐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입선이 있고 그다음에 특선이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최우수 대상이 있는 거예요. 그렇군요. 대상 없는 작가? 뭐 이렇게 대상 받기가 쉽지가 않죠. 어디서 받았느냐가 중요하겠죠. 어디서 받았느냐. 그렇죠. 네. 또 유학도 갔다 오셨어요?
프랑스. 그러니까 이제 프랑스에 이제 제가 저희 교수님 이제 은사님이 네. 제가 조교할 때 이제 파리로 교환 교수로 가면서 네. 저도 이제 같이 따라갔죠. 아, 네. 교환교로 가시면서 몇 년이나 그럼 프랑스에서 1년 정도 있었습니다. 1년 정도. 네. 아, 그럼 프랑스에서도 미술 공부하신 게 많이 도움이 됐나요? 거기서 사실 제 영향은 다 바뀌었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아, 거기서 네. 가장 프랑스에서 영향을 받았던 어떤 그런 이유 뭐 계기가 있었을 것 같은데. 그쪽에 이제 창작하는 패턴하고 네.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미술 시장에 대한 패턴하고 완전히 틀리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내가 어떤 방향으로 이제 그림을 그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판단이 쓴 거죠. 그 프랑스에 있을 때. 좀 더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거기가 이제 활동하는 방법. 아, 방법. 예. 그다음에 이제 국내 화단에서 이제 하는 방법 이런 게 차이가 많고. 그렇군요. 예, 일단은 이제 그쪽은 매체 자체가 뭐 캔버스라든가 유화라는 매체가 결국 그쪽 걔들 거니까. 그렇죠. 여기서 아무리 잘해도 네. 걔들이 인정을 안 하죠. 그러니까 이제 어차피 이거는 우리 거니까 자기들이 해왔던 거고 니들이 이런 거 하는 거에 대해서 너무 우습게 생각하는 거죠. 아, 그러니까 선배님께서 프랑스에 가서 내가 지금 그 전에 그렸던 것만 그릴 게 아니라 진짜 내 화풍과 진짜 내 거를 해야겠다는 이유가 어차피 얘들이 해봤자 얘들은 날 인정해주지 않을 거니. 그렇죠. 예. 내 것만이라는 것을 내 거를 만들어야 되겠다는 게 확신이 있으셨군요. 잘못하면 이제 얘들 그렇죠. 따라쟁이밖에 안 되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국제 무대에서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근데 제가 어느 인터뷰 선배님 이렇게 자료 찾아보니까 그걸로 인해서 또 역사적인 인물과 역사적인 거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하셨다는 게 결국은 그래서 한국 역사와 한국 인물에 대한 것들 그런 것들이 이제 좀 더 한국적인 결국은 세계적인 것이다라는 깨달음이 오셨던 건가요? 이제 이제 이후에 이제 역사 시리즈로 제가 작품 활동 계속 합니다. 하는데 역사 시리즈로. 근데 이제 어떤 역사에 대한 것을 나중에 이제 좀 더 지나고 나서 이제 애들이 좀 더 성장하고 저희 애들이 크면서 자녀분들이 크면서 이제 제가 생각하는 가치관도 좀 바뀌게 되죠. 그래서 바뀌는 것 중에 이제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역사는 사실 어떤 내가 짚어가야 될 어떤 그런 운명적인 게 아니고 제가 그거를 계속 학문적으로 공부할 문제가 아니고 결국은 나라는 존재가 어떤 건지에 대해서 찾아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변화되는 시기가 오죠. 근데 그 전에는 하이퍼리얼리즘, 그다음에 역사 시리즈, 그다음에 지금 하고 있는 방구상 계열로 이제 그림이 바뀌는 거죠. 세 단계를 위해서 어렵습니다. 그게 그림의 성향이 이제 조금씩 변천돼가는 과정 속에 있는 거예요. 근데 역사 시리즈도 제가 그 중간에 이제 그런 시리즈 가지고 그림을 그렸었죠. 아는 척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추상 계열로 가셨지만 아이들을 낳고 살면서 아이들을 통해서 일상의 삶에 대해서도 중요성을 갖게 됐다? 그렇죠. 잘 알아들었네요. 결국은 잘 알아들었으니까. 네네. 결국은 이제 자아자. 이게 내가 작업을 하는 데에서 중요성은 난데 우리가 어떤 역사라든가 이런 시리즈 가지고 얘기할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역사라 그런 거는 사실 내 게 아니고 남의 그렇죠. 거고 딴 사람들 거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실제로 나고 내가 그렇죠. 지금 존재하는 어떤 그런 것에 대한 것이다. 그렇죠. 결국은 돌다 다시 본인으로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그게 제일 중요한 거 지금 일상이라는 모티브를 가지고 작업하는 것 중에 하나가 결국은 제가 어떤 삶 속에서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일기 쓰듯이 어떤 현실에 있었던 것을 이제 표현하는 거죠. 지금 그럼 화풍도 좀 바뀌셨네. 저번에 한번 제가 또 봤는데 이제 영상이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물감을 이렇게 바닥에다 놓고 이렇게 뿌리시고 뭐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피카소는 이렇게 벽에다 대고 던졌다 그러던데 물감을. 이제 어떤 방법론적인 거는 굉장히 다양하게 있는데 일단은 저는 이제 어떤 브러쉬, 그러니까 브러쉬로 뭔가를 그리는 것보다는 물감과 물감, 그다음에 어떤 매체와 매체끼리 자기들끼리 어우러지는 어떤 그런 우연적인 것을 많이 이제 이용하려고 그러죠. 그래서 자연스러운 느낌을 최대한 이제 끌어내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우연임은 또 생각나는 단어가 이제 마하블링 데칼코마니 뭐 이런. 그렇죠. 거구나. 그렇죠. 갑자기 생각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우리
뭐 아까 이제 우리 아까 네. 그 후배님도 말씀하셨듯이 어떤 그 연극 무대가 있으면 네. 연극 무대가 있으면 이제 안 들려요? 마이크가 안 들린다고 합니다, 선생님. 네. 아, 끄셨어요. 이제 됐죠? 올려 네. 중간에 말씀하시다 끄셨어요. 왜 끄셨죠? 긴장하시는 모양이에요. 네. 네, 연극 무대는 계속 말씀 까먹진 않으셨죠? 그러니까, 네, 네. 그러니까 이제 무대를 만들어 주고 네. 그 무대가 이제 다 모든 게 스텝이나 세팅이 되면 네. 그다음에 이제 그 연극하시는 분들이 와서 거기 안에서 또 어떤 장을 펼치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도 제가 지금 하는 것도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물감과 물감끼리 이를 어떻게 조화가 될 거라는 것만 틀을 잡아주고 그다음에 물감이 알아서 그려지는 거죠. 그 상황에서는. 근데 이제 그 예측하는 게 제가 뭐 이게 70 정도는 이렇게 나오겠다라고 하면은 100%가 나오는 게 아니고 30% 정도는 우연에 의해서 이제 만들어지는 것들이죠. 그렇죠. 왜냐하면 무대도 사실은 생각대로 나오지 않고 우연의 미가 있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어떤 기법이라는 게 일종의 내가 표현 방법의 형식일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네. 아, 내 형식을 만드는다 그런 느낌일 수도 그렇죠. 있겠네요. 그 우연을 제일 극대화 시키려고 노력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보면 돌다 결국은 모든 것은 내 안에 있소이다라고 굉장히 철학적으로 미술적으로 돌아오셨는데 이제는 대상 한번 타보실 때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제는 이제 그런 전시회 이런 데에서 탁 이렇게 한번 글쎄, 생각은 뭐 없습니다. 상은 받아볼 수 뭐 있으면 좋겠죠. 앞으로도 계속해서. 근데 지금은 뭐 네, 네 대상 없는 작가 뭐 이렇게 하면 좀 이상한가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많은 작품 활동을 하셔서 지금 제가 한번 뽑아봤어요. 뭐 얼마큼 하셨는지를 뽑아봤는데 야 A4 용지가요. 둘, 셋, 한 세 장 정도는 A4 용지에서 10 크기로 넘어가요. 엄청 어마어마하게 작품 활동을 많이 하신 거예요. 굉장히 열심히 하신 건데 보통 작가들이 슬럼프에 빠지거나 그래서 몇 년 동안 작품을 못 그리거나 막 그런 경우도 있는데 선배님도 그런 경우 있지 않으셨어요? 이제 그 자의에서 하는 것보다는 타의에서 하는 일이 더 많아졌어요. 지금은. 근데 그러니까 그 슬럼프는 작가한테 계속 올 수 있겠죠. 네. 근데 그 슬럼프 때문에 그림을 못했다? 제가 볼 때는 좀 뭐 핑계일 수도 있지만 그렇게 들리고 근데 어차피 그 우리가 이제 그 하나의 일상처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작업을. 그러니까 출근해서 직장생활 하듯이 지금도 똑같죠. 아침에 출근해서 작업하고 이게 이제 거의 생활에 배 있는 거죠. 그러니까 끊임없이 매일같이 작업을 하는 거죠. 그 지금은 이제 그렇게 안 할 수도 없고 왜냐면 이제 뭐 전시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지금 많이 밀려 있으니까 그렇게 작업량이 없으면 그 활동 자체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사실 선배님 하시는 말씀에 공감을 하는 게 배우가 이제 배우 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연기를 자기 필 좋을 때만 연기할 수 없잖아요. 왜냐하면 저녁 7시면 딱 공연이 올라가는데 배우는 거기에 맞춰 내가 어떻게 해서든 간에 최선의 무대를 보여주기 위해서 관객과 만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듯이 선배님도 언제나 나 기분 좋고 내가 그림 그릴 때만 그리는 게 아니라 늘상 내가 미술을 하고 있어야 그 안에서 또 진정한 작품도 나올 수 있다. 그런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반복되는 수고에 영광이 온다. 뭐 이렇게 그렇죠. 한번 말을 해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네, 맞는 말씀인 것 같아요. 네. 말을 이어주셔야지 끊어버리시면 인터뷰가 재미가 없다고 사람들이 그럴 수도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앞으로 이제 선배님께서 저희 개원예술고등학교 시조새로서 그죠? 이제 이렇게 방송도 하고 또 저번에 보셨듯이 또 원활하게 이렇게 막 미술과 동문들도 활성화가 되고 막 됐는데 일기로서 이렇게 흘러가는 일의 동문회의 모습을 보면서 또 많은 생각이 드실 것 같아요. 좀 이렇게 시조새 선배님으로서 우리 동물들에게 이렇게 좀 하시고 싶은 얘기는 없으신지? 일단 그 동문 그 분들이 각자의 맡은 자리에서 열심히 해주시고 마이크 또 끄셨나요? 아, 켜져 있습니다. 지금 그 제 입장에서는 이제 제일 안 돼. 마이크가 안 나온다고 합니다. 제 건 나옵니까?
나옵니까? 나오죠. 네, 계속 마이크가 잠깐 안 나와서 다시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시조새로서 우리 동문들에게 뭐 저희들보다 우리 후배님들이 더 각 분야에서 더 두각을 더 나타내시고 더 열심히 하시는 것 같아서 제 입장에서는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어떤 힘이 닿는다라고 하면 동문을 위해서 또 이제 저희 후배님들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어떤 역할에 대해서 노력을 많이 할 거고 그리고 동문이 활성화되는 데 있어서 힘을 써주실 부분에서 일기 입장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동문을 위해서 도울 수 있으면 그게 저희들 역할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거죠. 사실 선배님들이 밑에서 든든하게 후배들에게 박수를 쳐주실 때 위에 이제 우리 후배들이 훨씬 더 많은 활동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동안에 사실은 저희가 이제 1학년이 39기로 알고 있습니다. 1학년이 그럼 이제 39년이 된 건데 이제 보통 다른 학교들 보면 한 이 정도 되면 이제 활성화가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주위에 1기 선배님들이나 2기 선배님들께서도 요즘 이렇게 저희 동문회에 많이 관심을 갖고 계십니까? 옆에서 보시면? 그 애정 자체가 많이 틀리죠. 그러니까 뭐 중학교도 있고 뭐 대학교도 있겠지만 고등학교에 대한 그 애정은 좀 남다르다고 할 정도로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하여튼 뭐 저희도 이렇게 어쨌거나 좀 동문회를 활성화시키고자 이렇게 방송도 만들고 여러 가지 일을 진짜 부들부들 하고 있는데 선배님들께서 좀 관심을 늘 가지시고 많이 도와주시기를 정말 두 손 모아 빌겠습니다. 네, 그리고 뭐 후원금 같은 것도 많이 내주셔도 돼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안타깝지만 1년에 1억 이상은 못 받습니다. 저희가 이런 법이 있을까요? 자, 선배님 그러면 이제 앞으로 계속 이제 또 활동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앞으로 어떤 작가로서 내가 또 활동하고 싶다는 말씀 한번 작품 세계 한번 구상하고 계시는 거. 이제 어차피 제가 이제 뭐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앞으로 이제 좀 더 다음 작품의 어떤 성향 이런 것들을 좀 새로운 것을 좀 구상을 좀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50대 중반이 넘었는데 제가 이제 지금부터는 좀 더 지금까지 해왔던 작품들을 정리를 하고 새로운 어떤 장르의 시작을 좀 해보려고. 또 새로운 기법으로 새로운 것으로 또 도전하고 싶으신 끝없는 정말 예술가로서의 어떤 탐구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존경스럽습니다, 선배님. 네, 정말 좋은 작품 많이 만들어 주시고요. 또 개원의 이름 드높여 주시고 그리고 정말 교과서에 선배님 작품이 실릴 수 있는 그런 아주 멋지고 멋있는 작가님으로 남아줘 주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선배님, 이렇게 옆으로 또 오셔서 저희 또 같이 옆으로 좀만 오시면 저희 또 화이팅 하면서 V 할까요? 이거 할까요? 하나 둘 셋 하면 이거 할까요? 아까 이거 했으니까 우리 이렇게 이쁘 이렇게 선배님 이렇게 눈에다 대보세요. 이렇게 자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